오늘 오랜만에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40만 명에서 60만 명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5분의 1이 대한민국에서 나올 정도로 확산세가 거센데요. 정부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유사하다며 다음 주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무산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도 치열하죠.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죠.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실화입니까? 그리고 알박기 점령군, 버티는 노정희, 곽상도 첫 재판과 가불 선진국으로 꼽았습니다. 자, 오랜만에 코로나 소식을 원픽으로 꼽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62만 1,328명, 하루 만에 22만 명 넘게 폭증했습니다. 직접 말하면서도 믿기가 힘든 숫자입니다. 확진자 60만 명 시대, 정말 실화입니까? 전문가들은 곧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마지막 고비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자, 62만 명이면 경기도 안산시, 그러니까 수도권 도시 하나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1위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주간 역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의 확진자는 210만 171명입니다. 2, 3위인 베트남과 독일을 압도했습니다. 자, 전 세계 신규 확진자 5명 중에 1명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제 곧 정점이 머지 않았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이라고 평균 하루 37만 명 정도까지 정점 규모를 예측하고 있으나 37만 명 대 62만 명, 이미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예측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825만 명, 매일 최소 20만 명씩만 나와도 다음 주면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시대에 들어갑니다. 5천만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죠. 자, 대한백시다크의 마상혁 부회장은 이제는 코로나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을 천연 기념물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까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서 현재 단기 치명률 자체에서는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낮다. 과학적으로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폭증할수록 절대적인 위중증 사망자 수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사망자는 429명, 위중증 환자는 1,159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를 계절 독감에 비유했는데요. 코로나,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계절 독감과 비교했을 때 감염률이 5배에서 10배 가까이나 높습니다. 정부의 일상회복위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한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독감도 하루 40만 명대인 의료체계가 붕괴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치명률이 독감 수준 됐다. 1급 감염병을 낮춰서 2급이나 4급으로 낮출 수도 있다. 자기 애가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거나 자기 부모님이 심각하게 아파버리면 그런 얘기 못 하세요. 의료진처럼 매일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분들을 계속 대면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줄초상이거든요. 대안은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거리두기는 이미 포기한 거로 봐요. 질병관리청 분들 만나면 자기네도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요. 누가 정권의 의지예요, 정권의 의지. 최근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가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를 피하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확진자 동선도 파악하지 않으니 굳이 검사받고 격리하고 회사 문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PCR 검사 받는 동안 옮는 게 더 무섭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확진자는 통계치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상황이 이럴진데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모레 발표해서 내일 발표해서 모임 인원 6명에서 8명, 영업시간 1시에서 12시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점 전에 완화하는 전례가 없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단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피해를 해줘서 적어도 속상한 사람 없게 만드는 거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팬데믹이 오더라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끔. 자, 잠시 후 두 번째 픽에서 다루겠지만요. 지금은 정권 교체기, 청와대와 당선인 간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특히 청와대는 남은 임기 동안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임기 말에 권한을 강조하는 만큼 코로나 대책도 끝까지 챙기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각 부처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 가동률 등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알박기 점령군입니다. 자, 어제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 무산됐습니다. 왜였을까요? 양측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전직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측 합의에 따라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무 차원의 조율을 하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고. 오늘 나온 청와대와 당선인 측 인사들의 발언을 뜯어보면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자, 먼저 청와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공개만이 아니라 공공부 한국은행을 포함을 해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 당장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요. 그럼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사람, 인사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과 또 공석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위원 두 자리가 갈등의 핵심인데요. 청와대가 임기 중에 임명권 행사가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자 윤 당선인 측은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한국은행 총재 임기는 4년입니다. 임기 내내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과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내로남불 인사는 정책 실패로 이어졌고 정권의 무능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정권 말까지도 내 사람 챙기길 위한 알박기 인사에만 전념하는 것을 보니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당선인 측이 청와대를 상대로 점령군 행세를 한다 발끈했습니다. 알박기냐 점령군 행세냐, 자,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모든 인사를 중지해라, 협의해서 인사를 하자, 이런 걸로 미뤄보면 대단히 무리한 이 요구가 있었고, 마치 점령군 행세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 불발이 된 것 아닌가.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자기 사람 챙기는 목적의 사적 권한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입니다. 자,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합니다. 지난 정권 교체 시기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인 19대 대선 국면, 황 대행이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를 단행하자 당시에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임기 말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당시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현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인사 알박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의 새로운 임기를 감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노무현 MB정부 교체기로 가보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수위가 내놓은 개편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당선인과 인사 문제는 협의했는데요. 치안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어청수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 수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선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새로 인사하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를 그때도 했거든요. 협의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었죠? 잘 협조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은 MB 사면 이야기입니다. 윤 당선인은 MB 사면 건의를 기정사실화했고 청와대 내부 기류도 초반에 사실은 부정적이지만 않았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씨 사면 때처럼 임기 말 국민 통합을 실현한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MB 김경수 동반 사면론을 제기하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최측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한번 두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문제를 마치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처럼 호도하는 것 용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MB 사면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역사에 남는 일 아니겠습니까? 찬반의 논리적 근거를 대통령께서 너무 잘 다 알고 계신 문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직접 책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선인 측은 사면 요구가 회동무산의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견이 있더라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결과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의 사면 반대는 문 대통령에게 오히려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면 요청의 권한은 대통령이 그런 걸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좀 주시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랑 MB랑 사문권을 묶어서 사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퇴임하는 마당에 아직 여전히 감옥에 있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눈에 밟힐 거라고 보거든요. 네,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죠. 세 번째 픽은 버티는 노정희입니다. 이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국 시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들이 거취 표명을 요구했는데 오늘 긴급 선관위 회의에서 앞으로 더 선거 관리를 잘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선 유권자들에게 난동을 부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아들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김세환 사무총장의 면직이 의결됐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곽상도 첫 재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진행된 아들과 회사 관계자들의 일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처했다,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자, 오늘 재판엔 뇌물 공여자로 의심받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도 출석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방청석에 자리했는데요. 병채 씨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됐냐, 곽 전 의원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떠났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가불 선진국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 8일 만에 소셜미디어를 재개했습니다. 첫 게시물은 출판사 메디치 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자신의 신간 가불 선진국의 소개 글인데요. 자, 이 책은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공과를 평가한 책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시절의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출판사에 따르면 책의 예약 판매 물량 1,000부가 2시간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